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훈련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훈련의 방법으로서 이제 공식적 훈련과 비공식적 훈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훈련하면은 이제 그 공식적인 훈련, 공식 훈련을 의미했고, 미리 이제 계획도 세우고 구조화된 그런 형식으로 딱 정해진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비공식 훈련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훈련과는 반대로 이제 미리 그 계획되어 있지 않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또는 이제 개인과 상황에 맞게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비공식 훈련은 대부분 이제 서로 돕는 것, 정보를 교환하는 것, 직무 문제를 어떤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함께 해결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공식 훈련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 그 분류 방식으로 훈련을 이제 직장 내 훈련과 직장 외 훈련, OJT와 OFJT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직장 내 훈련은 이제 직무선언, 잡 로테이션과 이제 견습제도,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대1로 숙련자가 이제 초심자들, 이제 신입사원들을 이제 1대1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역을 배정하는 방법, 그래서 역할을 실제로 해보는 거죠. 또는 이제 공식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멘토와 멘티를 구성해서 멘토링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장 외 훈련은 이제 주로 강의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직장 외 훈련은 이제 강의실에서 클래스 중심의 그런 강의, 렉처 중심의 그렇지만 이제 뭐 비디오나 다른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세미나 방식, 자율학습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강좌, 인터넷 세미나 또는 뭐 팟캐스트 또는 역할극, 사례 연구 뭐 이러한 집단 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 교육 또는 이제 트레이닝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장점으로서는 이제 연습과 어떤 퀴즈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통적인 강의 방식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그 유연성이죠. 언제 어디서나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시간이 될 때 언제 어디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트레이닝의 단점으로서는 이제 각자 진도나 수준에 맞춰서 1인당으로 딱 맞춰진 그런 자료들을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개인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신들의 어떤 그 수준에 맞추어서 일일이 다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것.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이제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집이나 어떤 그 개인적인 공간에 사다 보면 뭐 좀 피곤하면 이제 눕고 싶고, 또는 이제 주변에 뭐 누가 말을 걸어오고 가족이 말을 걸어오면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없는, 또는 이제 졸리면은 그냥 그 프로그램은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이제 자신은 뭐 그런 집중하지 못하는 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의 이제 효과성,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효과적인지 훈련이. 그래서 그 훈련을 평가하는 방식은 그 학습자들의 만족 수준, 학습자들이 얼마나 이 훈련을 통해서 만족하는지. 그래서 주로 이제 서베이를 해야 되겠죠. 그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학습량,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시험을 치르거나 또는 이제 얼마나 그 현장에 적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얼마나
그 자기 배운 그런 스킬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 양을 그 테스트해 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그 현장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그 트랜스퍼입니다. 그 지식이나 훈련을 얼마나 현장에 이전시키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재무적으로는 이제 ROI, 투자에 대한 보수를 실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그에 따라서 효익,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이제 그 재무적으로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과 비교해서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리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훈련에 이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그 훈련의 효과가 증가할 수 있겠는데,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훈련을 좀 더 잘 받으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실한 사람들, 그렇겠죠. 이제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얻겠다, 스킬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잘 되겠고, 또 이제 분위기로서는 그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한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러한 전반적인 클라이밋이 조성이 되었을 때 동기가 부여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컷 훈련을 받고 왔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말교하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훈련을 받으려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이후에 어떤 상사와 동료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고 동료들도 상사들도 이제 그러한 그 훈련에서 습득한 기술들을 활용하도록 지원해주고 조언을 해줄 때 좀 더 동기부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HR 펑션, HR 그 프랙티스로서 이제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과 평가는 뭐 개인들의 어떤 그 승진이라든가 급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플로이라면은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 되는 3대 유형, 행동 유형을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뒤에서 보겠지만 살펴보겠지만 이제 뭐 행동을 평가할 수도 있고 실제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겠고, 때는 뭐 태도라든가 이런 그 개인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행동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직무 성과와 시민 행동, 반생산적 행동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 행동과 관련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직무 성과였습니다. 태스크 퍼포먼스. 그래서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적어놓은 것들, 적어놓은 그 기술서인데 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그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생산 또는 행정에 기여하는 그런 행동들, 사무직의 경우에 주로 행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직무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했는지, 행동이죠. 수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시민행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이제 좀 어려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쉽게 그런 그 문구일 수 있는데, 그 조직의 심리적 긍정적인 환경 조성이 기여하는 행동. 심리적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조직의 어떤 긍정적 그 조직 전체에
어떤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행동.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1장이었나요? 처음에 그 개념 정리할 때 이제 조직 시민 행동에서 살펴보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동료들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그 조직에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자신의 조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조직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그 조직에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행동을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반생산적 행동은 이제 조직 시민 행동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조직에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절도, 회사 재단을 훔치는 거, 회사 재단을 손상을 입히는 거, 동료들을 공격하는 거, 돕지 않고 공격하는 거, 고의적으로 이제 결근하는, 아프지 않았는데도 핑계를 대고 결근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제 반생산적 행동으로서 이와 이제 비슷한 그 개념들이 있죠. 이탈 행동, 데비언트 비헤이비어나 또는 이제 철회 행동, 위드롤 비헤이비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집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기여, 성과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 때 이러한 행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평가의 어떤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승진을 결정할 때 또는 이제 인사 이동을 할 때,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또는 해고할 때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이제 그 종합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훈련 및 개발의 필요성.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그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그 담당자가 실제로 갖고 있는 그런 그 기술이나 능력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노동자들에게 그 피드백을 제공하고 어떤 보상에 보상을 하는 어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행정적 목적과 개발 목적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목적은 이제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승진을 결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해고할 것인지 이런 인사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은 이제 개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훈련 및 개발 필요성에 나와 있는 거고 경력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필요한 스킬과 능력 또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행정적 목적과 개발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앞서서는 이제 행동만을 살펴봤지만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업무 성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그러한 수치들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량 또는 불량률 다 수치로 나오죠. 숫자로. 그다음에 생산 비용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그다음에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은 이제 개인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집단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개별 개인들의 성과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들의 어떤 이러한 성과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그 객관적인 수치가 어려운 그런 직무들,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의 경우 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이게
개인들이 얼마나 그 기여를 했는지, 판매량이나 불량률을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을 또 평가하고 싶으면 개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특징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은 이제 그 개인들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조직 시민 행동이나 또는 직무 성과 또는 이제 반생산적 행동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트 특징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업무 성과와는 큰 관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성실한 사람들의 성과 높을 가능성은 많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 자신감 또는 믿을 수 있는 그다음에 또는 이제 바쁘게 보이는 거, 많은 경험이 많은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특질이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이러한 것들이 좋을 경우 또 높을 경우에는 그 성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임금이라든가 또는 그 승진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슈는 누가 평가할 것인지. 전통적으로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평가했죠.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불공정하다 또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히나 그 메리페이 같은 거 인사고과 같은 경우에 이제 불공정성 또는 편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여자들, 그 평가의 참여자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동료라든가 부하 직원 또는 자신도 이제 그 성과 평가에 포함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기 평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기 보호 편향, 셀프 서빙 바이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높게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평가 이런 그 행정적인 목적보다는 이제 개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행정적인 목적, 승진이나 임금 결정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편향되지 않는 그런 좀 더 정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다면 평가, 360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360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 아래, 옆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고객까지 동료, 그래서 상사, 부하 직원 또는 이제 동료 또는 이제 고객까지를 이제 포함시키는, 그래서 대체로 한 5명에서 이제 10명 정도 평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다면 평가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단순히 상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훈련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자들은 오류, 편향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고, 좀 더 건설적인,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훈련에 이런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제 평가자들 사이에 어떤 그 평가 내용이 달라. 동일한 인플로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낼 것인지, 또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명 내지 10명이 좀 많은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면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 그렇지만 이게 항상 뭐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경향으로서는 이제 동료들이 상사들이나 어떤 부하 직원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뭐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또는 서로 그 처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들보다는 동료들이 좀 더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단면 평가 제도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전반적인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논문도 있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뭐 실제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은 표 17-2 같은 경우 이제 360도 단면 평가를 이제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과 평가 방법입니다.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적 자원 관리를 듣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이것은 이제 그냥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그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어떤 강점, 장점, 약점, 뭐 과거의 성과, 뭐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 쭉 에세이처럼 이제 서술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요 사건법은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그 피평가자가 해당되는 그 인플로이가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을 했는지, 이건 행동입니다. 어떤 잘 대처했는지 또는 잘못 대처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게 또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경우와 비효과적으로, 뭐 일상적인 좀 이렇게 평범한 뭐 이런 루틴에 따른 뭐 이러한 것들을 적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대처했다 아니면은 아주 잘못 대처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묘사해 놓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행동에 기초한 거고, 그다음에 도표 평가 적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가장 이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시간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도표 평가 적도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양적 분석과 비교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량,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업무를 했는지 또는 그 얼마나 잘했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또는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높은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이제 그 뭐 조직 시민 행동 대표적으로 그 조직 시민 행동 그 협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동료들과 부하 직원과 아니면 상사들과 얼마나 또는 뭐 다른 부서와의 얼마나 협조적인지를 이제 1점부터 5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점수를 매겨놓고 체크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정시에 출근하는지, 뭐 새로운 이제 이니시에티브를 얼마나, 새로운 시도를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러한 것들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주고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뭐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기준 평가 척도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행동을 평가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주요 사건법, 그 다음에 도표 평가 척도법을 이제 그 결합한 방식인데 어떤 전반적인 행동보다는 어떤 그 실제 직무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과에 기여할 것 같은 성과 향상에 기여할 만한 그런 핵심적인 행동을 몇 가지 정해놓고 특정한 인플루는 그걸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 얼마나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잘 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표 평가 1점, 예를 들어서 1점에서 5점 또는 이제 주요 사건법 측면에서는 그 특정한 그 성과에 기여하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성과를 그 망치는 그런 행동인지 그런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행동 기준 평가 척도법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법이 있습니다. 강제 비교법. 그래서 개인 성과를 이제 타인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집단 서열과 개별 서열법, 랭킹을 매기는 거죠. 집단 서열법은 이제 그 퍼센트를 그 퍼센트를 주고 상위 몇 퍼센트는 뭐 그 A, 그다음에 중위 뭐 50%는 그 B, 뭐 그다음에 하위 25%는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단별로 이제 그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강제 할당법과 그 할당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학점에서 여러분들 그 학점에서 상대평가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 학점 몇 퍼센트, B 학점 몇 퍼센트 미리 주죠. 그래서 그 퍼센트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거, 랭킹을 매기는 거.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최고부터 최하까지 이제 최고 평가자, 최하 평가자까지 이제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뭐 개인들을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1대1로 비교하는 뭐 그런 방식도 있겠고, 어쨌든 그 차이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1등부터 만약에 100명의 인플로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쭉 매기는 거죠. 이제 그 개별 서열법. 그래서 이제 뭐 학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그림 17-3 같은 경우에는 GPA 그 학점이 이제 이게 물론 미국입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그 변별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절대 평가를 하지 말고 가급적 이제 상대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학점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PhD 그랜팅은 이제 그 박사 과정이 있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스쿨을 얘기합니다. 좀 더 그 유니버시티가 여기에 많이 해당되고, non PhD 디파트먼트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티칭 스쿨, 뭐 칼리지가 여기에 주로 해당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칼리지가 대체로 좀 더 인플레이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으로 1980년대보다는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평균적인 GPA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 객관적인 그런 그 성과보다는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인색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가자들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누구를 평가하는지, 상사를 평가할 경우에는 인색하게 주기가 좀 거북하죠, 어렵죠. 그래서 또는 이제 친구인지 아니면 좀 별로 관련이 없든 또는 이제 미워하는 그런 관계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후광 효과, 뭐 이건 앞에서 다 살펴봤던 것들이죠. 어떤 그 지각, 퍼셉션에 있어서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 그래서 그 후광 효과는 이제 한 가지 특성을 다른 특성, 전반적인 그런 인상에 적용하는 것.
한 가지 좋은 것을 또는 한 가지 안 좋은 것을 다른 측면에도 다 적용하는 그런 거죠. 유사성 오류는 이제 자신과 유사한 특성이나 인종적으로 또는 뭐 성별적으로 또는 이제 같은 태도,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는 또는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오류죠. 그다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직원들을 이제 뭐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기회로 생각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또는 이제 그 부하 직원들, 상사가 부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특히나 이제 그 메리페이, 고가급 같은 경우, 인사 고가급 같은 경우에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되어왔고요. 자, 그럼 이제 성과평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다면평가처럼 이제 그 한 사람의 상사가 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가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정보가 정확해지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 상사가 자신과 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 평가를 했다라고, 일부러 적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제 선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그 특정한 인프로이를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태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만 평가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특정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분야, 전문 지식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또는 행동을 평가할 때는 이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태도도 마찬가지겠죠. 자주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같은 부서에 또는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맡기도록 하는 거죠. 또는 이제 평가자를 훈련을 해야 되겠고, 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인식, 편견, 여러 가지 오류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이제 명확히 규정하는 것. 그래서 이 회사 우리의 전략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그런 전략적 목적에 맞는 것이 그 회사에서는 좋은 성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대상자의 행위를 이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서술하는. 그래서 단순히 인상에 의해서 이 사람 전반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어떤 것을 잘하고 있고 어떤 것은 잘못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이제 훈련하면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듀 프로세스 가장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들이 어떤 잘못 생각하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피평가자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테고, 그러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조직이 이제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 즉 직원들이 이제 조직에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즉 조직의 전략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반 관련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증거에 기초해서 또한 이제
그 해당 직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 그렇죠? 해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고 그래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법 절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평가 결과를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공지해서 자신의 어떤 평가 점수를 볼 수 있다면 평가자들도 좀 더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 피평가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평가 점수를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건 이제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죠. 사실 이제 만약에 특히나 낮게 평가된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번을 통해서 사번 이름이 아니라 사번이나 또는 이제 별명 등으로 공개하는 거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의 어떤 그 피드백을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개발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관리자들은 이제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부정적 피드백을 하기를 꺼리겠죠. 좋지 않은 말을 뭐 면전에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고 원하지 않겠고 특히나 이제 부하 직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핑계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 아니면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방어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자신들의 성과는 이제 과대평가하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높은 점수 같은데 자신이 잘한 것 같은데 점수는 좀 낮게 나왔을 때 불만들을 많이 갖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해결책으로서는 이제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평가 과정이 이제 공정했고 관리자들이 이제 진실하게 또는 이제 분위기가 건설적으로 느끼도록 관리자들 특히나 이제 인적자원관리 인사부서의 관리자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평가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두리뭉실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다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좋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가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비판 상대방을 어떤 나무라는 비판보다는 상담 중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어떤 개발 측면 좀 개선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는 낮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개발 또는 개선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R 부서의 리더십 역할로서 뭐 복지 제도와 이제 일가족 갈등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지 제도,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조직 문화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직적인 문화인지 아니면 수평적인 문화인지에 따라서 도입되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조직 가치를 반영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좀 더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그러한 조직의 경우에는 거기에 또 맞게 그런 가치에 맞게 복지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되겠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예산 내 그런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고, 장기적 지속 가능성,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중간에 끊기게 되면 오히려 불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복지제도는 이제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인플로이들은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중요시하는 직원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일가족 균형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시하고 있고, 일생활 갈등,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직업을 많이 갖게 됨에 따라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생활 균형, 일가족 균형을 중요한 이슈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너무 많지 않게 하는 것, 일가족 균형을 위해서는 장기간 출장을 줄여주고 회사 내에 이제 질 좋은 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가족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으로서.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요즘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세 번째 칸이죠. 세 번째 칸은 특정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간 중심 전략으로서는 이제 유연근무제,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이제 개인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잡 쉐어링, 직무 공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오전 4시간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4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도입하는 거 재택근무. 그렇죠.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죠. 유급 휴가. 그 다음에 정보 중심의 전략으로서는 이제 일생활 어떤 균형을 지원하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근무지를 이전시켜서 좀 더 가까운 데서 장기간 출퇴근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의료 지원하는 거, 이제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돈 중심의 전략으로서는 이제 보험 보조금, 4대 보험을 이제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연한 복지후생제도, 그래서 개인 맞춤형 자신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복지후생제도, 그 다음에 이제 입양할 때에 보조하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비용을 할인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금전 지원 또는 이제 동거인들, 뭐 가족이 되겠죠. 가족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장학금이나 이제 학비를 상환하는 거, 그다음에 학비를 내고 그걸 이제 직장에 이제 청구하면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서비스로서는 이제 사내 어린이집을 두는 거, 또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 또는 이제 여름 캠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맡길림으로써 좀 더 그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내 편의 시설, 또는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 컨시니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관리를 해주는 것. 또 다음에 이제 회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 그다음에 문화 변화 전략으로서는 이제 관리자들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일생활 균형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그다음에 관리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조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성과에 초점을 두고 단순히 오랫동안 이제 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도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실제 성과를 높이는데, 그래서 단순히 오랫동안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제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시간만 일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퇴근해서 칼퇴근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정착했을 때 좀 더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